다른 얘기 이어가기 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무엇을 어떻게 지시했냐를 들여다볼 좋은 자료가 하나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보면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호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단식.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해라. 이게 8월 23일인데 바로 당일날 김용호 씨 유민 아빠에 대해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댓글로 시작해요. 처음에. 댓글로.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진정성 논란이 있다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YTN이가 종편 특히 그 조선일보 딸 돌보지 않았다. 응? 그 다음날 TV조선 보상금 문제로 이제 확대돼 간다. 그게 보상금 노리고 그랬다는 거지. 이게 다 단식이. 그러면서 자격 논란으로 아예 확산, 이 양반 진짜. 응? 그 오다를 가장 선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유포하던 1번 나팔수였어요. 이것들이 진짜. 응? 지금 이제 김기춘 죽어라 하거든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왜냐면 조선일보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우병우를 통해서. 근데 1번 나팔수였다고. 이게 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져요. 그런 오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어서 3일 후에 뭘 하냐면 문재인 단식 안 좋게 본다 64%. 이 갤럽 조사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2, 3일 동안 잘 먹혔거든요. 잘 먹혔거든. 그때 나온 문재인도 같이 떠내려가라 이거지. 그리고 그 끝이 일베 폭식인 겁니다. 그 끝이. 이걸로 거의 일단락이 됐어. 이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오다로부터 시작된 전방위적인 작전의 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메모에 제 눈에 팍 박힌 단어가 뭐냐면 자살방조죄. 제가 이걸 보자마자 이건 진짜 김기춘 적이다. 응? 진짜 악마적이다 이 사람. 이 자살방조죄로 장사를 잘해먹은 사람이에요. 유서대필? 그렇죠. 이 세월호 유민아빠 공작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이거에 변주인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게 이거거든. 자살방조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강기춘 유서대필 조작이라는 사건에 이 배우로 거의 추정되는데 그때 등장한 게 자살방조죄예요. 지난 시간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때 당시 분진정국이 있는데 그걸 사주했다는 거야. 가짜 유서를 누군가 대신 써주고. 이게 20몇 년 만에 이제 무죄로 판결됐지만 그때 등장의 가살방조죄거든요.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계속. 악마적이다. 악마라고 할 수는 없고 악마적이에요. 이 사람 진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멈춘 지점이 그 유서대필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 생각하셨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초원복집부터 이제 오늘 할 차례예요. 네. 초원복집만 하고 그냥 들어가시죠, 오늘은? 지난번은 그 지각이고 오늘은 조퇴. 이게 아까 그 얘기거든요. 분신 자살을 해서 사실은 당시에 자살, 교사나 방조냐 등장했었다고. 자살, 방조. 사건 프레임을 이렇게 몰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강기훈 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교사해가지고 지금 뒤집어 씌워서 유서를 대신 써줬다고. 완전 미친 말도 안 되는 작전인데 통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이 뒤집어 쓰고 살았어, 이분이. 그래서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의 그 기획자의 많은 부분의 기획자의 사건의 그 기획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양반이 반드시 이번에는 단죄를 받아야 된다. 세월호 가지고 이런 언론 장난을 친 사람이 이번에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국정조사는 안 될 것 같아. 저걸로는. 청문회로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게요. 그 초원복집 사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방청객들 계시면 특히 더 죄송하고요. 보기 맛있는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탈나죠. 굉장히 깔끔하고 처신 잘 하고 아주 유지조지 잘 빠져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된통 걸렸습니다. 된통 걸렸는데 여기 이제 안경 낀 사람이 그 김기춘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네. 그런데 오늘도 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 말꼬리 안 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신중한 사람인데 고향 간 김에 복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나갔어요. 그 도청하는 줄 모르고. 여기 도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딱 뒤집개의 달인이에요. 저건 아까 그 사건은 이제 국가폭력입니다. 그 대학생을 경찰이 진압범으로 쳐 죽여서 거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뭐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국이 그 혼란에 빠지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전망의 기로에 섰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자살 방조죄로 이제 확 프레임을 바꿔버렸죠. 여기서는 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개입과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건데 이건 뭘로 바꿨느냐? 도청 사건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그 프레임의 뒤집기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셀프 감금 아시죠? 그거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된 건데 가녀진 여직원을 무지막지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감금 사건으로 바꿔버렸고 이 초원복집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인회 문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그 권력농단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단초가 드러났는데 그건 뭐가 됐습니까? 문건 유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초점을 확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언론을 지도하죠. 네, 아까 언론 지도란 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는 그걸로 그 꼼수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온 버텼죠. 네, 악마적 기획자예요, 실제.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공작 기획자인 거지, 설계자. 92년 대통령 선거인데, 네. 요게 이제 김기춘의 분신정구 유서 대필 사건 때는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이제 총출동해서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뭐 요즘 비슷한 걸로 중립내각이라는 걸 만들면서 선거관리내각. 네, 선거관리내각이 들어오면서 법무장관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했으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안기부장을 가든지 총리를 가든지.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자기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게 거제도 아닙니까? 김영삼하고 같은 고향의 고등학교도 같아요. 경남고등학교.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딱 그런 인맥으로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하게 공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그 김영삼의 몰표가 나오도록 공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원래 몰표가 나오게 돼 있지만 이런 게 있죠. 가령 광주에서 김대중이 표를 얻을 때 또 대구에서 노태우가 표를 얻을 때하고 부산에서 김영삼 표를 보면은 김영삼이 늘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부산 사람이 김영삼을 들찍은 게 아니라 부산이 도시가 크고 공장도 많다 보니까 타지인이 많단 말이에요. 광주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많이 가 있고 뭐 충청도 사람도 가 있고 하니까 김영삼 득표율이 좀 적은데 그 득표율을 이제 많이 끌어올리고 그거 내가 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진 찍히는 바람에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3당 합당 때거든요. 3당 합당. 그래서 TK가 PK를 이제 포섭하는 그때였는데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같이 쓰는 우리가 뭐 남이가 이러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이 이제 그 김영삼한테 몰표가 나오나 그러지 않은 야도에 가까운 성격의 도시였는데 이때부터 몰표가 나오는데 그때 그런 공작을 기획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딱 잡힌 거예요. 정주영 쪽에서 정몽준 했던가요, 이게? 정몽준 밑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정몽준 라인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니까 이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바로 뒤집혔죠, 다음날. 도청이 더 나쁘다고. 조선일보가 가장 크게 때렸어요. 도청이 더 나쁘다고. 그 독수독과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네. 예전에 삼성 나왔을 때도 부정한 방식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노회찬이 큰 고생한 것처럼.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딱 잡혔어. 소리도 다 녹음되고 사진도 다 찍히고 딱 잡혔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초원복국지. 네,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즉석이 빠졌네, 즉석.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충격적이었거든요. 들킨 거예요. 그렇게 하겠거니 했던 게 너무나 생생하게 들킨 거지. 한겨레 신문 같네요. 네, 한겨레 신문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격 이런 단어를 그때는 안 썼어요. 다른 매체들은. 조선일보는 바로 뒤집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재가를 드디어 치르는구나 싶었는데 또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죠. 그게 아주 이제 기가 막힌 건데요. 네. 이 지역 감정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일어나야 해! 라고. 근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김기춘의 처가가 광주예요. 그래서 그 광주의 초임 그 검사 때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하여튼 그 법대 동창의 저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굉장한 애처가로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저 자백에도 우정 출연하셨죠. 그 부인이. 그래서 이제 마이크 드리는데도 가만히 기품 있게 그 앉아 계신 그분이 그 광주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광주의 처가를 두고 애처가로 소문난 분이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걸 보고 참, 야, 정치라는 게 참 무섭구나. 정치가 무섭기 이전 이 사람이 악마죠. 네, 진짜. 이 양반이 이제 실제로 기소가 되긴 됐죠. 기소가 됐는데, 네.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법을 갖고 장난을 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죄를 적용하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뭐 이번에 직권남용죄 적용했는데 저거 헌재 가서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이 사건을 김기춘이 이제 된통 걸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는 하는데 뭐냐면은 봐주기도 마음먹고 수사를 한 겁니다.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 사형을 구형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 법무관이 툭 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사형을 구형해 놓고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법을 엉터리로 일부러 적용을 해갖고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도록 파기환송나도록 일부러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빠져나갈 군역을 다 준 겁니다. 우선 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게 해줬어요. 딴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저거를 기관장 모임인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야 검찰청에 모여라 뭐 도청에 모여라 시청에 모여라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복집에서 모였잖아요. 복집에서. 그러니까 저건 어디까지나 사적인 모임이다. 사적인 모임이다로 만들어 놓고 저 모임에 참가한 다른 기관장들은 김기춘이가 불러서 가서 김기춘이 하는 얘기 그냥 들은 거니까 저거는 죄가 안 된다 해서 다른 사람 다 빼놓고 김기춘만 또 그다음에 여러 제목을 걸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로 선거법에서 뭘 걸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선거운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야만 선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김기춘은 장관 지낸 사람이니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영삼을 지지하는 운동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게 위법이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땐 김기춘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다른 걸로 거는 게 마땅할 텐데 그걸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불구속 기소를 했더니 김기춘이 뭘 했냐면 이제 정말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갖고 장난치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로 헌법소원을 냈어요. 자기가 검찰총장하고 자기가 법무장관 할 때는 그 법으로 숱하게 사람들 집어넣었으면서 자기가 걸리니까 이 법 잘못됐어 하고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네.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네. 그래갖고 그거를 위헌 판결을 내니까 이건 뭐 자연히 공소기각인가 각한가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김기춘이가 그걸로 빠져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정말 잘 짜여진 각본도 겉에서 볼 때는 기소됐으니까 그래도 김기춘이 하나는 기소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사건을 누가 처리했을까요? 그때 부장검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김기춘 씨가 은혜를 한 번 입으면 잘 갚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부장검사가 박근혜 정권의 첫 총리 정홍원이에요. 그럼 그 주임검사는 누구였을까요? 담당검사는. 최동욱 자르고, 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임명한 사람이 김진태예요. 김진태. 촛불 김진태고 다른 사람입니다. 네. 촛불 김진태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사람인데 50으로 넘어올 때 그때 허평이한테 신세지니까 50 청산할 때 50 실세들 다 구속시켰는데 허평만 빼줬어요. 허평만 빼줬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은혜를 자기가 큰 권력을 잡고서는 한 명은 총리, 한 명은 검찰총장 그렇게 이제 앉혀줬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공안 세력이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근데 이 양반은 검찰 내에만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국정원 오비예요. 실제로. 거기도 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지. 대공수사국장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응? 국정원에도 라인이 있고 검찰에도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을 하게 왔다는 거 왔다. 이 사람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기관장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 정경식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검찰총장인가 검찰총장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습니다. 검찰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박일용이라고 부산 그 경찰국장이죠. 그 사람은 뭐가 됐냐면은 안기부 차장이 돼갖고, 아마 기억나십니까? 총풍, 북풍, 안풍하는 그 사건들에 보면 이제 주역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로 그 세력들이, 김영삼 입장에서는 성사되진 못했지만 니들 고생했다 애썼다 해갖고 또 그렇게 다 등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거꾸로 도청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죠. 도청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기관장은 저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 얘기한 대로. 그리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출세를 했고 그 이후로도 소위 7인이 뭐니 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라인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그러니까 무섭지 않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탄핵도 또 사람 버려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나마 SNS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기타 등등의 방식으로 뽀록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깨갱하고 있는 거지. 이 양반은 틀림없이 헌재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에 뒤집는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천복제 복국 동창생 같은 사람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앉혀놨잖아요. 정경식 씨가 이미 은퇴를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가도 어찌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헌재 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다수거든요. 근데 통합진보당 얘기를 보면 김기춘, 박한철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확실히. 네. 네.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전에 결과를 김기춘이 이미 다 알고 의원직은 어떻게 할 거냐, 정당 그렇죠.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주고받은 거지. 대책을 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거기까지 가면 헌법 재판관들이 여론의 눈치를 볼까봐 불안해서 어떻게든 탄핵이 안 되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탄핵이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평생 성공해 왔는데 평생 이런 짓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죄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왜 포기를 해요? 지금 막판에. 네, 초원복집 다음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주시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음 사건은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네. 네. 노무현 탄핵을 또, 양반이, 또 등장해. 그때, 요 앞에 이제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노무현은 사이코다. 사이코 그 발언을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이제 그런, 그때 근데 솔직히 김기춘 뿐이 아니죠. 그때는 노무현을 씹는 게 국민 스포츠처럼 모든 언론, 모든 정치인들이 다 씹었는데. 그렇지만 노무현을 대놓고 사이코라 하는 사람은 드물어서 말이 많다, 거칠다, 이런 거지. 사이코라 그랬어, 이 사람은. 누구 보고 사이코라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사진이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요 앞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는 유시민이, 김근태, 정동영, 임종석 다 울부짖고 난리가 나고, 네. 정말 아마 을사한 늑약이 체결됐을 때 종로거리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울었을성시피 실성하다시피 울었죠. 우리가 탄핵을 노무현 겁질라고 했나 보다 하다가 진짜 가결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실감이 안 났던 거예요. 정말 그때 나온 일반 시민들 타결됐다는 뉴스를 듣고서 제일 솔직하게 보인 반응이 저것들이 미쳤나.
저게 미쳤나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그렇게 한쪽에서 이제 울부짖고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누구냐면 김기춘이 그때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뭐 빠친코 사건 그 수사한 걸로 유명한 그 함승희, 여기도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민주당 쪽에, 법사위 간사였고, 저 오른쪽이 김용균이라고, 그때가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의 법사위 간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던 게, 김용균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합천이 지역구예요. 합천이 낳은 그 인물 아시죠? 전두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의 고향을 관리하는 오공의 마름이라고 비유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저 사람이 국회에 있으면서 정말 큰 업적이 뭐냐면은 친일 진상 규명 법안이 국회 여야 합의로 이제 이렇게 하자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법사위로 넘겼거든요. 뭐 총무단에서 그렇게 됐는데 법사위 간사로 있으면서 단기 필마로 한나라당도 대충 이 정도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걸 단기 필마로 그 친일 규명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이에요. 아버지가 면쟁을 했대요, 합천에서. 그 정도 친일을 갖고서 이제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건 안 돼 하고 막아냈습니다. 김기춘은 누굽니까? 유신헌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유신 시절에 조작간첩의 그 공장장 역할을 했고, 그리고 총복집 사건, 최악의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그 다음에 저 검찰총장 할 때는 그 공안정국, 범죄와의 전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자른다는 건, 탄핵한다는 건 절차 민주주의가 갈 때까지 가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할 정도의 이 절차 민주주의가 발전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신 시대에는요, 정일형 의원이라고 정대철 씨 아버지죠. 그분이 그 당시에 국회에서 최고령 최다선 의원이었는데, 이 얘기했다 국회에서 개처럼 끌려나갔어요. 고향 땅인 고향 땅 선산에서 쟁기질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 봉화에서 저 농사 짓고 그럴 때 사람들 관광객들이 가서 얼마나 좋아하고들 그랬었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한 게, 왜냐하면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이 돼야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개처럼 끌려나가는데, 이제는 대통령을 자를 수 있게 됐으니까 참 발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민주화가 되긴 됐어요.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전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 청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과거 청산 없는 민주화가 가져온 민주주의 그 자체의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룰로 달라 이걸 내놨는데 이걸 막아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이 거리에 몰려나와서 탄핵을 막은 거죠. 여기 좀 아이러니가, 그때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막았고 이번에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이 양반이 서류 접수한 사람이요. 몰랐죠? 검사 역할을 한 거죠. 네. 이 사람이 서류를 접수한 당사자예요, 당시에 탄핵. 막 국회에서 난리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난리치는 장면만 봤잖아요. 당사자고, 이번에는 거꾸로 국민들이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고 있는 자예요, 이자가. 그때 김기춘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요새 SBS나 그런 데서 이제 몇 번 틀어주기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 탄핵은 어찌됐든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다시는 대통령 탄핵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탄핵의 주역으로 지금 공직에 있지 않지만 역사에서의 이제 탄핵, 역사적인 처벌만이 아니죠. 사법적인 처벌을 이제 받아야 할 그 단계에 놓였습니다. 그거를 결사적으로 막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추정컨대. 2일 1조를 비롯하여 각종 막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모든 노력들에 뒷배가 저는 이 양반이라고 혼자 추정하는 바입니다. 이 양반도 반드시 같이 탄핵돼야 한다는 거죠. 이거 못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적어도 세월호 아이들한테도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단식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뜬 거거든, 진짜. 라디오 하면서 욕하고 싶어서 어떡해요? 나도 이제 미치겠어, 생방송 하다가. 회직 국회의원. 당연히 사라져가지고. 김재현 전 의원인데, 그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사업은 하는데 돈은 못 버는 백수 같은. 별로 안 궁금하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대단히 꼼꼼했던 분이었어. 그리고 그것을 본인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품으로 남겨둔 것이 고스란히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통합진보당 관련된 것만 뽑아온 거죠, 오늘.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전체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서만도 10여 군데가 나온 거죠. 적어도 청와대에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공식적으로 회의했던 선상에서 등장했던 단어나 말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정리한 거예요, 이게. 통진당 사건 관련 지원 방안 마련 시행. 네, 잘 읽으시네요. 네, 재판 진행 사항. 법무부 TF와 그 모르겠어요. 그 한자를. 홍보, 여론, 뭐 이런 단어들을 이런 말들이 등장했던 거지. 여론전을 펼쳐라, 뭐 이런 거겠죠? 그쵸. 이게 8월 25일이고. 넉 달 전이죠, 해산. 해산 넉 달 전. 네. 한 달 후에 JTBC가 통진당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했었나 봐요. 2013년 11월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가 됐던 날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저를 출연시켰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방심위가 JTBC에 중징계를 내렸어요.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출연했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JTBC가 행정소송을 냈죠. 불복한다는 내용 행정소송을 냈는데 그걸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방심위 소관 상임위인 미방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6월부터 이 노트를 썼기 때문에 그 이전은 뭘 했는지 모르는 거고. 예, 예. 네. 왜냐면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있었을 거거든. 틀림없이. 그 국회의원 하나 나왔다고. 그 보도를 지금 징계를 하라는 거 아니야? 잠깐 나왔다고. 얼마나 나와서 인터뷰한 거예요, 그때? 8분 나왔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이었네요. 8분씩이나. 4분 이하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정희 전 대표가 닭깎이 막가오라고 하자, 그냥. 최순실의 히스토리를 보면 복수의 화신 같은 양반, 여자거든요. 그냥 놔둘 리가 없단 말이야. 응?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 악마적인 공작 중에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 대표작이에요, 이게. 대표작이고, 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냐, 아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박근혜 공격했다고 없애버린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10월 달에 요게 이제 지난주 선거예요. 토요일 날 한겨레에서 처음 보도가 되면서 쭉 후속으로 나왔던 건데 원래는 그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근거로 법무부에 제출했던 게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었죠. 근데 그렇다면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데 내란음모 사건도 내년, 그러니까 2015년에나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갑자기 10월 4일 당부터 해산하는 거죠, 당부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10월 4일 이후죠. 박한철 헌재소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의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연내 선고할 거라는 말을 해요. 다들 안 믿었죠. 그 얘기를 당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저희 대리인단들도 안 믿었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서증 자료만 검토해야 될 게 수만 쪽이 남아 있고 아직 증인 신문도 뭐 여러 명이 남아 있는데 일정상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박한철 소장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노트에 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장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네. 이 장이 비서실장. 왕실장이죠. 네. 네. 요 장애라는 표시가 있으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 메모 중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연내 선고. 왜냐하면 다른 거는 자기들끼리 계획하거나 혹은 헌재가 진행되는 거를 정보를 얻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연내 선고를 하는 지시라는 거거든요. 지시. 연내 선고 요망이 아니고 그렇죠. 서로 요망이라 하더라도 그게 헌재와 주고받았다는 얘기거든. 헌재가 그렇게 하라고 혹은 하자고 어느 쪽이든 간에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헌재는 완전히 독립기관이어야 하는데 이게 저는 가장 결정적인
주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뒤에 생략된 거는 연내 선고하기로죠, 하기로. 네. 하기로 예, 내막을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네. 거죠. 혹은 해야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적어도 어쨌든 이거는 단순 정보가 아니라 지시하거나 최소한 같이 계획했다는 거죠. 헌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2달 전에 어떻게 알아요? 자, 몰라야 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내란 음모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아로가 실체가 없고 내란 음모가 무죄라고 결론이 나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대법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면 당을 해산시키는데 애로사항이 큰 장애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란죄에 근거하여 정당이 사라져야 되는 건데 내란죄는 무죄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메모는 헌재 여론전을 해라. 네, 당시 뭐 보수단체들 동원해가지고 여론전도 하고 기고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랑 지방의원에 대해서 자격을 상실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그 논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지방의원 자격 상실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사무총장에게까지 이 교감이 있었던 거죠. 선관위 사무총장이라고 써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상의한 이건 뭐 적이죠. 대체 정당 이건 무슨?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난 다음에 유사한 정당을 만들 대체 정당은 안 된다. 예, 그런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법적인 흠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틈들을 전부 다 메꾸기 위해서 입법 작업 같은 것도 동시에 시작했었던 거예요.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만 거기 소속됐던 구성원들이 별도의 정당을 구성하는 걸 막아라.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통합진보당의 재건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죠. 아, 그렇구나. 저기 이설이라는 건 그에 관해서는 헌재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뭐 네, 이런 그런 뜻인 이렇게 것 해석할 같아요. 수 있는 거죠. 예. 진짜 꼼꼼해요. 헌법학자 칼럼 기구를 유도해라. 그 신은미 황선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 네. 한참 논란이 됐었던 아. 예. 그런 것을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었었는데 그걸 통합진보당 해산 찬성 여론을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써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예. 거군요.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그리고 바른사회, 뭐 행복한 사회. 바른사회 시민 모임,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것도 보수 단체들인데 요 12월 10일 날 이 단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발제자들의 발제문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꼼꼼하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끝장 날 때까지. 자, 이건 뭡니까?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네. 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문재인 대해서 대표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박 그걸 의견들을 준비해라. 막 쏟아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네, 이날 당일날.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참 약점도 많고 그 떠듬떠듬한 사람이지만 떠듬떠듬한 사람 맞아요. 떠듬떠듬한 사람인데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비난인데 이런 참 용감한 거예요. 당시 통합진보당을 그 지지하는 발언은 욕먹을까 봐 아무도 못했어요. 겨우 나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진짜 이건 못했던 거거든요. 왜냐 같이 떠내려갈까 봐 빨갱이라는 소리 듣고 웬만하면 발언들을 안 하셨죠. 누구랑 할 거 없으면 말을 안 했어요, 사실은. 발언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문재인 떨렁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근데 이제 이거 하자마자 새누리당 반박. 네. 준비해라. 진짜 청와대가 꼼꼼한 지시를 사람이야. 한 거죠. 네. 네. 이게 그다음에. 대박이었죠. 네. 네. 19일 날이 해산 날이었는데 해산 이틀 전 메모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확정됐다고. 이미 알았던 거고 비례대표도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고 지역구는 의견이 있는데 소장이 의견 조율 중이라잖아. 다 알아. 그 소장이 지금 소장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문제야.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헌재를 고스란히 믿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헌재 소장이 의견 조율하고 있다는 게 조율을 해라는 건지 하고 있다는 건지 메모 요약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근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이틀 전은커녕 10분 전에도 외부에서는 결과를 알 수 없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헌재에서도 당일날 돼서야 안다고 그랬어요. 네네.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해산 확정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밑에 써 있는 내용들이 해산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후속 조처까지 다 지시가 내려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밑에 정당 해산 확정 밑에 당 공천 정당 국가 당 대표 국내 선택 이게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 실제로 해산 이후에 의원직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법적 검토를 마쳤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나치 계열의 사회주의 제국당에서는 해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원직 상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라라고 하는 깨알 지시까지도 있었던 거죠. 지금도 헌재는 당일날 결정됐다고 말해요. 이거 뭐야 그럼 이건? 오늘 국정조사 나와서도 김기춘은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냐 그러면? 유령이 쓴 거야? 돌아가신 분의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되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관적인 얘기를 할 견해로 수가 이걸 없잖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주관적인 견해로 이틀 전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 진짜. 또 있어. 네. 꼼꼼해 후속 조치들. 예? 네. 여기까지가 당일날 네. 직전 국고보조금을 환수해라, 개주 압류 뭐 동결시키고 공문을 발생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헌재에서 지역구 의원들 상실이 안 되면 국회 윤리위에서라도 잘라라, 이런 거죠. 이건 뭡니까? 채무 부담 등 원인 행위 금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서. 당한 사람도 모른 채 당했네. 응? 이 양반은 모든 면을 다 따져본 거지. 그리고 결정 시 행정 조치 더 신속하게 해라. 네. 후속치 모니터링해서 보고해라. 통진당 해산 이후 팔로우업을 해라. 시민단체라는 건 뭡니까? 보수단체들이죠. 보수단체들 네, 통해서 시위해라. 네. 후속 조사. 평당원도 다 조지라는 거예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들도 있었죠. 남아있는 잔챙이를 다 없애버려. 네. 싹으로 죽여버려. 이거구나. 네. 이 다음에는 없는 거죠. 메모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 정도인데. 아직 원본을 입수를 못한 거죠. 네. 네. 이 뒤에도 있겠죠. 근데 저 업무 일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통합진보당 문제 진짜 많이 나와. 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심지어 정부 쪽의 노조 관계자를 감시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또 그러면 적개심을 가져라. 우리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게 적개심을 가져라고 요구해요. 언론을 지시하라 뭐 이런 네. 표현도 있고 KBS 쪽에도 그게 있죠. 사장 길환영 사장 물러난 뒤에 차기 사장은 어떻게 되나 뭐 이사회는 어떻게 되나 이런 것까지도 청와대에서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을 적으로 간줘요. 그 읽다 보면. 저희가 저 업무 일지 전체를 다 찍어놨잖아요. 네. 하나씩 아직도 하나씩. 분석하고 있는데 네, 계속 분석하고 있어요. 한자를 모르는 건지. 네. 그거 속도가 어렵다. 너무 느려. 저도 그 분석한 파일도 보고 봤거든요. 다는 못 봤지만 골 때려요. 야 이게 씨발 청와대에서 이런 거 하고 있었구나. 적을 상대로 다 섬멸하라 주의예요 거의 실제로. 그것도 정말 꼼꼼하게. 정말 꼼꼼하게. 그중에 당에서 당 잔체가 날아가고 평당원도 뿔뿔 흩어지고 지금 이정희 대표도 정치 재개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엊그저께 저희 기자회견 한번 한 거 가지고도 바로 다음날 조중동에서 사설까지 다 실었는데요. 이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예, 통진당 부활 시도 뭐 끝장내야 된다 이런. 끝장내야 내용이나, 된다. 예. 이정희 전 대표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됐다 하는 프레임이 선거 끝나자마자 있었어요.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너무 심하게 조졌다. 그게 반감을 그렇죠. 불러일으켰다. 이정희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표를 너무 심하게 조져가지고 그래서 반대 여론이 형성돼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진보적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대량 유포했거든요. 마치 그 90년대 부정선거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뤘잖아요. 그때 3당 합당 때 부정선거가 제보가 많이 쏟아져요. 자기도 그런 걸 겪었다. 유사한 걸 겪었다. 엄청나게 쏟아져. 겪은 사람이 많아. 부정선거였어 그때 실제. 노태우가 표 뺏어간 거야. 근데 그때 진보 진영에서 한 10몇 년간 그 이후로 떠돌아댄 게 뭐냐면 물론 양김의 분열이 그런 변명거리를 준 게 맞죠. 맞긴 맞는데 양김을 청산해야 한다는 게 그때 시대 정신인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프레임이거든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고 양김 청산해야 한다고 그 진보 진영 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논쟁을 했다고요.
똑같아요. 이정희 때문에 박근혜 당선됐다고 하는 프레임은 결국은 통진당 해산으로 가는 그 진보 진영 내 지지자들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프레임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또 같이 읊어줘. 사람들이 진보 진영 내에서 존나게 읊어줘요, 같이. 이게 바로 이 공작하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병신 마인드거든요. 자학. 졸라 병신 같거든, 걔들이 보기에는. 니들끼리 싸우라고 던져주면 졸라 부끄러 뜯고 해. 그게 막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아, 씨발, 병신같이 진짜. 이정희 때문에 졌다고. 흥분하지 말고. 저는 저렇게 병신들 같아, 정말. 저분의 메모는 없을 테지만 저렇게 꼼꼼하게 누군가 회의를 하고 장 혹은 대통령의 메모를 남기고 했던 2014년 4월 16일 네. 그때 저런 메모가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이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평생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이렇게 꼼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악마적이기 때문이에요. 어설프게 조지면 다시 살아나 개긴다는 마인드거든요, 이게. 죽일 때 확실히 조져서 박살을 내서 씨를 말려버려라.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학자처럼 생겨가지고 조용조용히 말하는데 악마라니까? 악마적이라니까? 악마는 없으니까. 악마적이에요, 악마적.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여기 통진당 날아갔고 이정희 대표도 내가 보기엔 사적으로는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을 거라고 봐요. 조중동이 종편이 씹는 거는 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전투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안에서 씹는 게 그게 사람을 좀먹는 거거든요. 무너뜨리고. 내가 보기엔 사람 자체가 무너졌을 거라고 봐. 오랫동안. 그래서 정치 재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저한테 답을 구하시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인터뷰를 파파이스에서 해보려고 오랜 시간 노력해왔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위에 정청래 의원도 지금 상처받고 있어요. 어디요? 의원님, 그냥 돌아가셔도 돼요, 오늘. 요거 더 나오면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시고, 다음에 나오실 때는 본인 말고 이정희 대표를 좀 보내요.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한 건 왜 나오신 거예요, 그때? 국회 기자회견 때는. 마땅히 통합진보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가장 대표해서 싸워야 된다고 하는 역할은 알고 계시는 자기 책임이니까 나온 거고요. 거고. 과 정치적 복권은 좀 다른 문제죠. 정치적 개인적인 인터뷰는 안 하고, 그거는 내가 책임니까 한 거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김재현 의원이 전 의원 오셔서 이 통합진보당 그 해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래서 마침 기억이 난 게 있어서 옛날에 김기춘 전하고도 관련이 돼요. 김기춘이 비서실장 됐을 때 인터뷰한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은 김기춘과 남재준 기억나세요? 그때 국정원장이죠. 네. 둘이 합작해서 민중탄압을 할 테니까 대비해야 한다. 민중탄압을 해야.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도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원내 제3당인데 저걸 해산시킬 거라고는 저는 큰 간첩 사건 하나쯤 터질 줄 알았는데 통합진보당에 간첩이 며칠 들어와 있다. 그 국회의원 하나쯤 포함해서 그 정도 사건 터질 줄 알았는데 당을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우리가 드디어 박정희 신드롬을 박근혜에 대한 환멸과 함께 묻어버리게 될 것 같다. 지금 교수님이 자기 칭찬하는 그런 거예요? 말을 했고 자기 이후로? 박근혜 정권이 5년을 갈지 얼마를 갈지 모르지만 또 그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김기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용산 참사예요. 그 이명박 정권에서 최악의 인사 참사로 꼽을 수 있는 게 어청수 경찰청장 기억나세요? 그 경찰청장에서 경질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명박산성도 쌓고 물대포도 쏴서 이 경찰 촛불을 끈 사람 아닙니까? 진압을 한 사람인데 그럼 승진을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경질을 시킨 건 뭐예요? 이런 촛불 나오면 더 세게 밟아라 해요.
그래서 앉힌 게 김석기고, 김석기가 앉자마자 뭐가 일어났습니까? 용산 참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춘이가 비서실장이 됐을 때 깜짝 놀란 게, 야, 이거는 민주주의의 용산 참사가 다가오겠구나. 민주주의의 용산 참사가 다가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박근혜가 뭐 탄핵을 받든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 시점은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는데, 아마도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닉슨이 사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탄핵을 받거나 뭐 사임하는 그런 상황이 올 줄 알았는데, 뭐 그 점은 좀 틀렸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의 사임의 근처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심하고 낙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청산에 실패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못했고, 6월 항쟁 때 누가 직선제도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때 못했고, 우리 2004년 탄핵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라당 저거 영남 자민련으로 찍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다 상상했는데 국가보안법도 폐지 못 시켰어요. 외환위기 때 재벌 해체도 못 시켰어요. 그랬더니 18년 지났더니 재벌들이 노동개혁하자고, 여러분을 개혁하자고 달려들고요. 2004년도에 그 좋은 환경, 우리 대중들은 대통령 살려냈고 새 국회까지 만들어줬어요. 민주노동당 10석 의회에 진출시켜줬어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고 딱 10년 지난 다음에 김기춘이가 그 국가보안법을 휘둘러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거예요. 역사적인 찬스를 놓치면은 우리가 반드시 역사적인 보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말로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저는 박근혜 날아갈 거고요. 김기춘도 날아가고 우병우도 날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몇 명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세력들을 정말로 해체하는 작업들, 그 작업에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덮어버리는 그걸로 그 꼼수로 이제 여태까지 이렇게 버텨온 네, 사람. 버텼죠. 네, 악마적 기획자예요, 실제.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유능한 공작 기획자인 거지, 설계자. 92년 대통령 선거인데, 네. 요게 이제 뭐냐면 김기춘의 분신정국 유서 대필 사건 때는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때 검찰이 이제 총출동해서 이제 그 사건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뭐 요즘 비슷한 걸로 중립내각이라는 걸 만들면서 선거관리내각. 네, 선거관리내각이 들어오면서 법무장관을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기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이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 했으면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안기부장을 가든지 총리를 가든지. 그런데 자기 포지션이 자기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 게 거제도 아닙니까? 김영삼하고 같은 고향의 고등학교도 같아요. 경남고등학교.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딱 그런 인맥으로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자리에 또 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하나 확실하게 공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김영삼의 몰표가 나오도록 공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역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원래 몰표가 나오게 돼 있지만, 이런 게 있죠. 가령 광주에서 김대중이 표를 얻을 때, 또 대구에서 노태우가 표를 얻을 때하고 부산에서 김영삼 표를 보면은 김영삼이 늘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부산 사람이 김영삼을 들찍은 게 아니라 부산이 도시가 크고 공장도 많다 보니까 타지인이 많단 말이에요. 광주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많이 가 있고, 뭐, 충청도 사람도 가 있고 하니까 김영삼 득표율이 좀 적은데, 그 득표율을 이제 많이 끌어올리고, 그거 내가 했어 하고 이렇게 이제 공작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사진 찍히는 바람에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 이게 겁니다. 소위 말하는 3당 합당 때거든요. 3당 합당. 그래서 TK가 PK를 이제 포섭하는 그때였는데, 경상도 사투리 같이 쓰는 우리가 뭐 남이가 이러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부산이 이제 다른 얘기 이어가기 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무엇을 어떻게 지시했냐를 들여다볼 좋은 자료가 하나, 김영환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보면,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월호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단식.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해라. 이게 8월 23일인데, 바로 당일날, 김용호 씨, 유민 아빠에 대해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댓글로 시작해요, 처음에. 댓글로.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진정성 논란이 있다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YTN이가 종편 특히 그 조선일보 뭐 딸 돌보지 않았다. 응? 그 다음날 TV조선 보상금 문제로 이제 학대돼 간다. 그게 보상금 노리고 그랬다는 거지. 이게 다 단식이. 그러면서 자격 논란으로 아예 확산 이 양반 진짜 응? 그 오다를 가장 선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유포하던 1번 나팔수였어요. 이것들이 진짜 응? 지금 이제 김기춘 죽어라 하거든요.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조선일보를 죽이려고 그랬잖아. 우병우를 통해서. 근데 1번 나팔수였다고. 이게 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져요. 그런 오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어서 3일 후에 뭘 하냐면 문재인 단식 안 좋게 본다 64%. 이 갤럽 조사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2, 3일 동안 잘 먹혔거든요. 잘 먹혔거든. 그때 나온 문재인도 같이 떠내려가라 이거지. 그리고 그 끝이 일베 폭식인 겁니다. 그 끝이. 이걸로 거의 일단락이 됐어. 이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오다로부터 시작된 전방위적인 작전의 끝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메모에 제 눈에 팍 박힌 단어가 뭐냐면 자살방조죄. 제가 이걸 보자마자 이건 진짜 김기춘 적이다. 응? 그 초원복집 사건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방청객들 계시면 특히 더 죄송하고요. 보기 맛있는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탈나죠. 굉장히 깔끔하고 처신 잘 하고 아주 유지조지 잘 빠져나가던 사람이 여기서 된통 걸렸습니다. 된통 걸렸는데 여기 이제 안경 낀 사람이 그 김기춘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예. 네. 그런데 오늘도 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 말꼬리 안 잡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신중한 사람인데 고향 간 김에 복 먹고 술 한잔 하고 뭐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나갔어요. 그 도청하는 줄 모르고. 여기서 도청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딱 뒤집개의 달인이에요. 저건 아까 그 사건은 이제 국가폭력입니다. 그 대학생을 경찰이 진압범으로 쳐 죽여서 거기에 분노한 학생들이 분신하고 자살하고 뭐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전국이 그 혼란에 빠지고 이제 노태우 정권이 전망의 기로에 섰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자살방조죄로 이제 확 프레임을 바꿔버렸죠. 여기서는 이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개입과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건데 이건 뭘로 바꿨느냐? 도청 사건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런 그 프레임의 뒤집기가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셀프 감금 아시죠? 그거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현장에서 적발된 건데 가녀진 여직원을 무지막지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감금했다. 뭐 이렇게 해서 감금 사건으로 바꿔버렸고 이 초원복집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인회 문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거기 보면은 이제 정말 그 권력농단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단초가 드러났는데 그건 뭐가 됐습니까? 문건 유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이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초점을 확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언론을 지도하죠. 네? 아까 언론 지도란 말이 나왔어요. 진짜 악마적이다 이 사람. 이 자살 방조죄로 장사를 잘해먹은 사람이에요. 유서대필? 그렇죠. 이 세월호 유민아빠 공작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이거에 변주인 거예요. 그때 등장했던 게 이거거든. 자살 방조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강기춘 유서대필 조작이라는 사건에 이 배우로 거의 추정되는데 그때 등장한 게 자살 방조죄예요. 지난 시간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때 당시 분진 정국이 있는데 그걸 사주했다는 거야. 가짜 유서를 누군가 대신 써주고. 이게 20몇 년 만에 이제 무죄로 판결됐지만 그때 등장의 가살 방조죄거든요.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계속. 악마적이다. 악마라고 할 수는 없고 악마적이에요, 이 사람 진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멈춘 지점이 그 유서 대필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그 생각하셨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초원복지부터 이제 오늘 할 차례예요. 네. 초원복집만 하고 그냥 들어가시죠, 오늘은? 지난번은 그 지각이고 오늘은 조퇴. 이게 아까 그 얘기거든요. 분신 자살을 해서 사실은 당시에 자살, 교사나 방조냐 등장했었다고. 자살 방조. 사건 프레임을 이렇게 몰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강기훈 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교사해가지고 지금 뒤집어 씌워서 유서를 대신 써줬다고. 완전 미친 말도 안 되는 작전인데 통했어요, 그때는. 그때는 SNS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20몇 년 동안 이 뒤집어 쓰고 살았어, 이분이. 그래서 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의 그 기획자의 많은 부분의 기획자의 사건의 그 기획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양반이 반드시 이번에는 단죄를 받아야 된다. 세월호 가지고 이런 언론 장난을 친 사람이 이번에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국정조사는 안 될 것 같아. 저걸로는. 청문회로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그 김영삼한테 몰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은 야도에 가까운 성격의 도시였는데 이때부터 몰표가 나오는데 그때 그런 공작을 기획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가 딱 잡힌 거예요. 정주영 쪽에서 정몽준 했던 거야, 이게? 정몽준 밑에 사람들이 한 겁니다. 정몽준 라인에서 아버지가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니까 이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바로 뒤집혔죠, 다음날. 도청이 더 나쁘다고. 조선일보가 가장 크게 때렸어요. 도청이 더 나쁘다고. 그 독수 독과 이론하고 비슷한 거죠. 네. 예전에 삼성 나왔을 때도 부정한 방식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노회찬이 큰 고생한 것처럼. 자, 이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서 딱 잡혔어. 소리도 다 녹음되고 사진도 다 찍히고 딱 잡혔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초원복국지. 네,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즉석이 빠졌네, 즉석.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충격적이었거든요. 들킨 거예요. 그렇게 하겠거니 했던 게 너무나 생생하게 들킨 거지. 한겨레 신문 같네요. 네, 한겨레 신문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격 이런 단어를 그때는 안 썼어요. 다른 매체들은. 조선일보는 바로 뒤집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재가를 드디어 치르는구나 싶었는데 또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죠. 그게 네. 아주 이제 기가 막힌 건데요. 네. 이게 지역 감정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 일어나야 해! 라고. 근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김기춘의 처가가 광주예요. 그래서 그 광주의 초임 그 검사 때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하여튼 그 법대 동창의 그 저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굉장한 애처가도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저 자백에도 우정 출연하셨죠. 그 부인이. 그래서 이제 마이크 들이대는데도 가만히 기품 있게 그 앉아 계신 그분이 그 광주 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광주의 처가를 두고 애처가도 소문난 분이 우리 역사에서 최악의 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걸 보고 참